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는 일을 한다. 그리고 노후에는 쉰다. 이것이 삶의 공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이른바 정년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모아둔 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지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공적연금을 비롯한 연금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생생경제와 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집앤잡 2탄, 프로젝트 잡에서는 연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 기다려주시고요. 작은 가게 가서 적은 금액 결제를 하고 카드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현금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수료가 결코 낮지 않은 편인 게 사실이었는데요. 이걸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과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그나마 모처럼 말은 이제 플러스로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거래 시장이 5.77포인트 올라서 2020년을 지키고 끝났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도 코스닥 조금 빠졌네요.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3.62포인트 빠져서 680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떤 식의 수급 상황이 진행이 됐나요? 아무래도 미국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 자체가 기업 실적이 엇갈리고 있죠. 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보게 되면 어떤 시장이 뚜렷한 어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체감 지수 자체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장사는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올라서 지수를 좀 받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조선주라든지 이런 쪽, 그다음에 유화 쪽 이런 쪽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지난 10월 달에 중국 제조 PMI 지수 발표가 됐는데 네. 48.3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높았죠? 그렇습니다. 예상치가 47.6이었으니까 예상치가 예. 높았지만 어찌됐든 경기가 확장되는 기준선을 50을 못 넘고 있다는 자체가 여전히 중국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어떤 눈길을 좀 보내놓고 있는 걸로 같고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거래소 대형주는 실적이 거의 마감되어 가고 이제는 네.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쪽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리커창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회담에서 나왔던 어떤 중국 시장 개방 관련된 얘기들, 예. 그러니까 6개 쪽, 지금 삼계탕 얘기 나오면서 6개 쪽, 그리고 로봇 관련된 주식들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4 이동통신이 이제 또 예. 심사에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4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신 부품주가 되나요? 일단 그 제4 이동통신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참여한 그러니까 회사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참여한 회사들이 강세를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는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은 없었나요?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적 쪽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먼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제 연초라든가 그럴 때 움직일 때는 종목군으로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게임 이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차별화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네. 투명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아무래도 실적, 그리고 수주를 받았다는데 하는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공시 관련된 사항들, 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 후반에 들렸던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었는데, SK텔레콤이 자회사죠. SK브로드밴드가 CJ 헬로비전을 통합한다. 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혹시 반응이 있었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 자체가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단 부정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대 사업자로 되다 보니까 예. 이 정부에서 일단 허가 사항이지 않습니까? 독점이라고 판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 미래통신부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게 실행이 돼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쪽에서 상당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선 사업자 쪽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공룡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11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11월 전체 장세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 시장 자체는 악재들이 많이 소멸되는 장세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그냥 중국이 계속 좀 안 좋은 얘기는 사실이지만 저는 오중전회를 비롯해서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 아직도 자신감을 붙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 쪽이 조금 저렇게 시치가 이상하게 나오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상 자체도 좀 뒤로 미뤄지는 그런 어떤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지난달까지 시장을 좀 안 좋게 눌렀던 여러 가지 조건들 자체가 좀 완화된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군들을 위주로 선별을 한다고 친다면 그렇게 지난달보다는 나아지는 네.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 주요 경제 뉴스 들여다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굵직한 뉴스들이 참 많죠. 업계에서요. 계속 쏟아집니다. 예, 네. 특히나 이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비금융 회사들, 네, 예, 매각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이 비금융 회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사실 비정상적인 비정상이죠. 것이기 때문에 예. 매각하는 게 맞는 방향인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네. 또 한꺼번에 이걸 다 매물로 내놓으면 사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값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3년 동안 91개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집중적으로 매각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인데요. 예. 금융위원회가 어제 기업은행하고 산업은행의 역할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금융 회사 지분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게 예. 포함이 됐고요.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회사가 11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 꽤 많네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저도 이 숫자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이 중에 91곳을 이제 매각 대상으로 뽑았고요. 이 매각 대상을 뽑은 데는 이제 출자 전환이라든가 이런 구조 조정이 일단락된 곳 등이 네. 대부분입니다. 구조 조정이 끝난 기업이 벌써 5개 정도 되고요. 또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중소벤처기업 지분 중에 5년 이상 된 기업들이 86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대우조선해양. 네. 여기는 이제 지원 방안도 발표했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긴 한데 2019년이 구조조정 완료 목표이거든요.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매각하겠다고 하고요. 항공우주산업, 네, 카이라고 카이. 약자로 예. 불리고요. 한국GM, 아진 PMP, 원일 TNI 이런 중소기업들도 지금 매각 대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3년 내라는 게 2019년까지라고 보면 되겠군요. 대우조선은 지금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요 3년 내에 네. 제약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네.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2019년까지로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STX조선, STX엔진, STX중공업, 동부제철, 현대시멘트 이런 것들도 지금 구조조정은 진행 중인데 다 매각 대상으로 이렇게 네. 이름이 올라 있고요. 기업은행의 경우엔 KTNG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하고요.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 대선조선 이런 회사들입니다. 조선 회사들이 많네요. 다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이 채권단에서 돈을 빌린 것들이라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테고요. KTNG나 한국GM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정상화돼 있으니까 좋은
주인을 원매자를 예. 찾아서 팔면 될 텐데 요새 좀 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제값을 받을지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장부 가치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예. 좀 조율을 해서 좋은 협상을 하면 될 테고요. 그래서 사는이 혼자 하면 이걸 좀 제대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자회사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요. 외부 전문가들을 몇을 이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이 매각 과정도 좀 관리를 하고 또 문제가 됐던 게 산업은행 직원들이 이 비금융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서 좀 네. 방만 경영을 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도 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관리위원회에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좀 생기면 그거는 미래 성장 지원 산업 또 창업 및 성장 초기 기업 이런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현재 약 사는이 13조 5천억 원, 기업은행이 29조 6천억 원 정도로 이런 초기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이 규모를 20조 33조까지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산은의 금융자회사라 조금 다른 건가요? 금융자회사라서 이 내용에 포함은 돼 있지 않는데 예. 어쨌건 대우조선도 지금 매각 대상으로 증권. 매물로 나와 있고요. 네. 예, 지금 3파전으로 지금 KB금융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 네.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좀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되면 참 좋을 텐데. 최근에 네. 롯데하고 삼성하고 빅딜을 한 것처럼 예.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제값도 받고 그렇죠. 이게 서로 양쪽에 윈윈하는 과정이 될 텐데 이런 케이스 상은 케이스는 시한도 정해져 있고 빨리 팔아야 하고 한꺼번에 팔아야 하고 조금 M&A 하는 데는 조금 네. 이 정보를 미리 누출하고선 파는 거라 결과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네. 우려가 벌써부터 됩니다. 아까 뉴스 속보를 보니까 43개월째 수출,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라는 소식을 봤어요. 네. 늘 이럴 때마다 불황형 흑자다, 걱정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이번에도요? 10월에도 또 마찬가지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흑자는 흑자라서 좋긴 좋은데 수출이 크게 좀 떨어져서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얼마나 감소를 했나요? 15.8%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예. 15.8%가 줄어든 434억 7천만 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15.8%라는 그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에 기록했던 20.9% 이후에 가장 큰 폭이고요. 네. 최근에 가장 안 좋았던 게 지난 8월이었는데 그 당시에 수출 하락폭이 15.1%였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은 더 많이 줄어서 네. 이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는데 이 수입 감소폭은 16.6%였고요. 수입액은 367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산업부 정부에서는 작년 10월이 워낙 좋아서 하락폭이 커지는 것이다. 불황형 흑자는 아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데이터만 보면 불황형 흑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게요. 특히 시장의 변화가 조금 우려스럽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좀 경기가 좀 안 좋고 미국은 자체적으로 좀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입 물량 우리로 네. 치면 대미 수출 물량 이런 게 좀 줄고 있고요. 일본, 동남아 이런 좀 계속 조금씩 빠지는 중이었는데 유럽 시장은 그래도 한국에서 수출이 좀 원활했던 시장이었는데 예. 10월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유럽 수출이 9월에 19.7% 증가했는데요. 10월에는 12.5% 감소로 돌아서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출이 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좀 잘 수출이 되고 잘 안 되고 그랬나요? 좋았던 품목보다 안 좋았던 품목이 훨씬 많아서 좀 우려스러운데요. 휴대폰 같은 무선 통신기기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신제품들 삼성이라든가 LG에서 신제품들이 나오고 해외 수출을 늘리기 시작을 해서 이런 건 좋았는데
석유 화학이라든가 선박 부분에서 해안 플랜트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했고요. 석유 제품도 우리가 원유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가공한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데 수출 단가가 좀 떨어지면서 네. 그게 좀 많이 빠졌고,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개별 단가가 예. 좀 떨어지면서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났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들도 성적이 부진해서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연간 무역 목표를 1조 달러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뭐 달성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 경기와 뭐 이런 것들 다 타고 있는 것이어서 한국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카드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네. 없다는 게 또 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4분기에도 여전히 이런 영향이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전체로도 불황형 흑자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하고 그랬던 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확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네, 메르스 때문에 발길이 뚝 끊겼다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나긴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비가 회복이 되고는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가 좀 컸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 수준 이전까지는 지금 회복을 조금 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정부의 노력도 있었을 테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소비를 못했던 부분들이 반사적으로 뒤늦게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9월 소매 판매 및 온라인 쇼핑 동향을 조사를 했는데 네. 9월 전체 소매 판매액이 31조 1,31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4.1% 증가한 수치고요. 올해 숫자와 비교해보면 지난 5월이 31조 4,310억 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메르스가 기승을 부렸던 6월의 소매 판매액이 29조 3,500억 원 정도였고요. 네. 7월이 30조 1,900원, 8월이 29조 4천억 원, 29조 30조를 계속 이렇게 오갔는데 9월 들어서 31조 수준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화장품하고 의복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네. 특히 편의점 판매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건 특이하네요. 편의점 소매 판매액이 1조 5,350억 원으로 32.8%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게 뭐 분석하기로는 담뱃값 인상의 효과가 뒤늦게 나타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끊었던 분들이 다시 많이 피우시는군요. 그렇죠. 흡연율이 다시 쭉 올라가면서 예. 담뱃값 인상된 부분이 더 그 배로 곱해지니까 편의점 매출이 크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진도 많이 남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진도 일정 부분 그 담뱃값 인상 전보다는 더 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온라인 쇼핑 거래, 모바일 쇼핑 거래가 계속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가 4조 3,190억 원으로 작년보다 18% 늘었고요. 이 중에 모바일 거래액이 56.6% 증가한 2조 400억 원 정도를 네.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느 정도 소비가 회복은 되고 있네요. 숫자상으로는 회복은 네. 분명히 나타난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코리아 그랜드 슬램이라든가 추석 이런 시즌도 영향이 있었을 텐데 예. 10월, 11월 계속 이게 좀 이어질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희영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입니다. 프로젝트 잡이고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자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금인데요. 특히 공적연금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네모메이스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의견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집앤잡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을 통해 노인복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느 정도가 이제 한 달에 생활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는 거야 한도 없지만 있는 형편대로 쓰고 살아야지. 적당한 기준은 없는데 지금 현재 혼자 사시는 분들 20만 원씩 나오잖아요. 이제 좀 저기 한 분들. 그것도 뭐 나라 형편상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한 달 생활비 부부가 한 달 한 150에서 200원 있어야 되겠더라고. 쓰기 나름인데 평균 한 150, 200이면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기초연금 다 줬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도 못 타. 기준에 넘으면 안 주잖아. 지금 생활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연금하고 젊을 때 조금 저축해놨던 거 하고 복지는 평등하게 누구든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적당한 거에 한이 있어요? 사람이? 한이 없는 거요. 그렇지만 나는 손녀딸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야 뭐 말할 것 없지. 20만 원 갖고 뭐 택 있어? 전기세니 수도세니 다 내려면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지. 생활비는 이제 따로 또 용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들이 조금씩 주지. 좀 부족하죠. 아들들이 뭐 얼마씩 줘요? 우리 현재는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운데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현재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돈 좀 있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좀 가려서 좀 연금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도 연금을 다 타고 있다고. 진짜 탈 사람들은 못 타고 절대 나라에서 가려내야 돼요. 생활비 한 앞에 40만 원 내지 한 50만 원? 집이 있다고 그런 거 혜택이 없어요. 지금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월세 조금 받아서 우리 같은 사람 집이 있다고 해서 복지 혜택을 안 주는데 그거 줬으면 좋겠지. 그 월세가 적어서 부족해요.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노인복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5년) 삶의 질 높이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누구나 당당한 직업을 가지길 원합니다. 정말 일하고 싶어요.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는 무엇? 네, 정말 일자리 문제 심각하고 또 중요하죠. 집 문제와 함께 또 잡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 생생경제가 한국전파진흥협회와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프로젝트 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자리와 연관이 되어 있죠. 연금 문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금, 노인복지의 과제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생생경제 최다 출연자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셔서. 예, 연금 개혁은 뭐 이제 마무리되는 건가요? 공무원 연금 많은 진통 끝에 예. 이제 5월달에 법이 통과됐으니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네. 또 그 후속 2탄으로 공적영 강화와 노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네. 10월 말로 일단 종료됐고요. 예. 그 내용을 바탕으로 11월달에는 국회 특위에서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쉴 새가 없으시겠네요. 저도 개인적
바뀐 측면에서 그 사회적 기구의 위원으로 뭐 10월 말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 하셨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나갔고 이제 그 사회적 일자리와 노인 빈곤 문제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특히나 지난주에 저희가 노인 일자리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요. 그다음에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노인 일자리, 노인 복지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개론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노인 우리가 이제 OECD 회원국이다 보니까 OECD 평균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좋은 건 꼴찌, 나쁜 건 1등 이런. 네, 근데 이제 그 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금 제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제도 이력서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지금 내는 사람은 많고 받는 사람 숫자는 별로 없거든요. 네.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는 연금에 제대로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제도가 늦게 도입되니까. 예, 그렇죠. 예. 가입했더라도 가입 연수가 짧으니까 연금액이 적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OECD 다른 회원국들이 연금 제도 도입 역사가 뭐 100년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흔히 표현하는 말씀이지만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도 다 연금 받는 세대였는데 우리는 지금 뭐 연금 받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부터 막 받기 시작하는 거죠. 받기 시작하니까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어느 정도나 되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요? 이건 상대적 빈곤 개념입니다. 이제 절대적 그 최소 먹고 생물학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절대적 생계비가 아니라 이제 상대 빈곤율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대비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잡으면 그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제 상대 빈곤율에 속한다 그러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46%에서 한 49%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전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죠. 우리나라 그 상대 빈곤 기준으로도 전체 경제활동 기준으로는 한 13%밖에 안 되는데 노인은 거기 한 3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소득원이 이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연금제도 도입역사가 짧으니까 연금 받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적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근로 경제활동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뭐 좋은 직장이라는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거의 다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니겠어요? 정년이 무색하죠. 네, 정년이 뭐 60세 지금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적용받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거의 없고요. 그런데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자리가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근로는 하지만 일자리 상태가 안 좋아서 수입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은 힘들면서도 수입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당수 노인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아주 좀 험한 편으로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빈곤율이 높다. 근데 또 보면은 노인들의 경제 활동 인구는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이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네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이미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예전처럼 뭐 60대 이전에 퇴직해서 뭐 환갑하고 이러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노인분들이 일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일자리가 너무너무 열악해서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외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OECD 회원국이니까 OECD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OECD 회원국들은 퇴직 연령하고 연금 수급 연령이 일치를 합니다. 거의. 그게 이제 먼저 도입돼서 정착이 다 잘 된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자리 경제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연금을 받는 사람도 별로 없는 데다가 지금도 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한 10년 정도의 실제 있죠. 주된 직장에서 나가는 기간하고 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굉장히 높고 한 번 일자리를 얻으면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공적연금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어서 정말 퇴직하는 연령과 연금 수령하는 뭐 금액과 시기가 다 일치하고 하면은 안정적인 노후가 될 텐데 그게 이제 일치를 못하니까 그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은퇴 크레바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드 크레파스라고요. 예.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오는 시기하고 뭐 공적 영을 받는 기간하고 공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크레바스에 빠지면 사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몇 % 정도가 되나요? 이게 이제 숫자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한 382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가 한 300만 명인데 노령연금 받는다고 다 이제 65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전체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비중 한 35%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들 중에서 뭐 유족연금 수급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65세가 안 돼서 받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 넘는 분들은 한 35.7%에 불과하니까 전체 이제 국민연금 수급자 수도 적은 데다가 거기서 또 65세 이상 분들은 더 적다 보니까 뭐 노후 빈곤 문제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 나온 김에 그 연금 액수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좋죠. 네, 국민연금 전체 평균 내역이 한 33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가입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특례 노령연금이라 그래서 특례 노령연금 5년만 가입한 분들한테도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혜택을 드리거든요. 이분들을 제외하면 한 42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국민연금 용돈연금이라 이런 지적도 나오고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방금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준을 어느 걸 쓰냐에 따라서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노령연금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하고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연금액이 한 34만 5천 원이고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특례로 5년만 가입한 분들을 빼면 4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대로 가입한 한 20년 가입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기준으로 평균 국민연금을 따지면 88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좀 되긴 하네요. 올 7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돈연금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전체 평균 연금액 33만 3천 원 기준으로 하면 뭐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충분한 기간을 가입한 분들은 이게 뭐 아주 그렇게 적다고 보기도 또 힘들 것 같습니다. 20년쯤 가입하시고 받는 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는 뭐 그 이상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런 분은 굉장히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액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월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182만 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2배 이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88년부터는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서 지급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입했고 또 연금이 60세부터 정상적으로 받는데 60세부터 안 받고 5년 받는 걸 연기시킨 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이네요. 네.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꼬박꼬박 낼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고 늦게 받아도 될 만큼. 또 괜찮으신 분들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먼저 타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당장 급하니까. 이게 노소득의 부익부 빈익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려운 분들은 60세부터 받는 아까 평균 연금액이 뭐 33만 3천 원이라 그랬는데 5년을 당겨서 받으면 여기에서 또 뭐 매년 7%씩 삭감이 되니까 굉장히 또 부익부 빈익부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들은 빨리 이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잘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학습해서 잘하는 나라기는 하잖아요. 이게 늦어서 꼭 안 된 건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비교를 OECD 평균으로 비교하는데 우리나라는 20세기에 전 세계에서 딱 하나 있는 국가입니다. 가장 빨리 인구 한 2, 3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한 나라 아니겠어요? 1960년대, 7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 보릿고기라는 게 일상화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례가 없게 경제 발전 속도는 빨랐는데 사회제도 측면은 또 경제 발전 속도보다 굉장히 좀 늦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OECD 평균하고 계속 비교를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시점 자체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늦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이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 같고 네. 이 부분을 굉장히 슬기롭게 좀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입니다. 프로젝트 잡의 8번째 시간 연금 노인복지의 과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성공하는 창업이란 어떤 것일까? 은퇴 이후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신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시는 내용과 연락처를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구직 노하우부터 컨설팅까지 최고의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물론 무료입니다. 상담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서둘러 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고 있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요. 연금, 노인복지 과제라는 주제로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소득 대체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고 연금을 가입하면 되잖아요. 네. 예, 지금의 소득 대체율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 잠깐 말씀드리면 소득 대체율은 부모가 근로기간 동안 평균 월급액이고요. 네. 분자는 매월 받는 연금 액수입니다. 근데 이제 88년에는 70%로 도입을 했는데 네. 두 차례 개혁을 거쳐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46.5%고요. 소득 대체율이. 네. 그다음에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가 떨어져서 2028년에는 40%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에서 논란이 됐던 게 절대적으로 40%도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은데 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재직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4.9년, 한 15년 정도 되고요. 네. 2050년쯤 앞으로 3, 40년 뒤에도 이게 한 25년을 못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연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네. 사회적 기구에서 저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EU 27개 회원국들은 이미 공적연금, 우리 지금 국민연금이죠. 평균 가입 기간이 36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우리나 EU 27개국이나 똑같은데 우리는 지금 또 거기 한 뭐 3분의 1이 될까 그러고 앞으로 30년 뒤에도 거기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가입 기간이요? 네.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평균 수명은 똑같은데 앞으로 30년, 40년 뒤에서도 가입 기간이 절반 조금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연금도 문제지만 네. 공식적인 경제활동 기간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36년이 가입 기간이라면은 대략 몇 세부터 몇 세 정도까지가 가입이 되는 건가요? 유럽 이런 나라들은 예. 뭐 군대도 가지 않고 또 대학도 많이 지나가지 않으니까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20대 예. 초반부터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고 또 뭐 늦게까지 일을 우리처럼 뭐 조기 네. 퇴직하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미 뭐 평균적으로 36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일례로 독일 예를 들면 네. 독일 남성 근로자는 이미 평균 가입 기간이 35년에서 40년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40년이요? 네. 예. 평균 수명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네. 우리랑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년을 그렇게 연금을 냈다. 네. 그렇게 납입을 했다면 돌려받는 것도 만족스러운 수준인가요? 예, 지금 현재 독일 노인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세대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아까 제가 우리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과거는 70%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은 소득 대체를 적용받은 세대고요. 또 근로기간이 많다 보니까 절대 연금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안팎을 받는데 근데 독일도
워낙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은 2030년까지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 소득 대체율보다는 좀 더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서 오래 가입할 수 있게 오래 일해서 오래 보험료를 내서 실질 소득 대체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많이 얘기됐던 미니잡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미니잡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미니잡은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미니잡 해당자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예. 하는데 미니잡 해당자들은 또 사회보험 부분에서 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는 그것도 좀 잘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이 40%다. 그러면은 돈이 100%가 필요한데 40%만 네.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을 하든 벌어놓은 돈을 쓰든 해야지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중장년 근로자도 오래 일한다 그러면 당신들 그만큼 일했으면 됐으니까 네. 우리한테 기회 달라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노동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 2020년 이후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전체 인구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은 잡 쉐어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고령 근로자들은 우리가 지금 뭐 연공 서열형 때문에 월급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60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60세부터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뭐 8시간 한다 그러면 61세는 6시간, 그다음에 62세는 뭐 5시간 이런 식으로 뭐 한두 시간씩 매일 줄어가면 그만큼 근로시간 대비 월급 받으면 월급이 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 임금 피크제와 함께 근로시간 피크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근로시간 줄어든 만큼 고령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근로시간을 한 반 정도 줄인다 그러면 청년 근로자들 풀타임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어떤가요? 근로시간 자체에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평균 근로시간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틀린 거는 일본은 뭐 공무원연금 제도는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00년대 후반에 도입됐고 일반 국민 대상 연금 제도도 1942년에 도입됐어요. 네, 빠르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웬만한 노인분들이 연금 혜택을 대부분 거의 다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과거 경제가 좋을 때 그 높은 연금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인 세대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정부가 힘들겠군요. 네, 정부가 힘들고 이제 젊은이들이 힘들죠. 네. 일본은 우리하고 좀 반대래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그쪽도 그래서 정규직을 잘 못 찾아서 그런지 프리타라고 이제 자유롭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죠. 그걸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지금의 노인 세대, 일본의 노인 세대보다는 못하지만 우리하고 비교하면 일본은 그래도 나은 것 같은 게 일본은 아무래도 뭐 제조업 경쟁이 세계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웬만큼 자리는 찾는다는 고령층이요? 아니면 젊은 청년층. 층들이. 예. 그리고 일본은 노동시장 행태가 우리하고 약간 틀리는 게 우린 3D 잡 같은 걸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을 해서 해결하는데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를 거의 수입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요원이라든지 뭔가 안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것도 문화가 정착이 돼 있는 것 같고. 일본 자체가 굉장히 질서를 중시하고 저 사회 체계가 틀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많은 창의적인 일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그 노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공적연금 제도가 좀 더 자리를 잡고 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잡쉐어링 같은 걸 통해서 노령 인구가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겠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잡 쉐어링 관련해서 저는 그걸 점진적 퇴직이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점진적 퇴직이요. 예. 근로기간을 연장하면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면서 청년층하고 잡을 쉐어링하고요. 대신 근로시간이 조금 줄어들지만 계속 일을 하니까 연금을 다 안 받아도 될 만큼 경제적 여유는 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국민연금 제일 많이 받는 분이 182만 원 받는다 그랬잖아요. 쪼들리더라도 좀 절약하면서 연금 받는 수급기간 한 5년 정도
늦추거나 그 연금 받을 액수의 일부만 받으면 한 5년 뒤에는 지금 소득 대출이 낮다 그러지만 그 테두리 내에서도 연금액이 좀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많이 받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네.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공적연금 문제는 사실 우리가 잘 내줘야지 또 정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또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장기 프로젝트 집앤잡 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8번째 시간이었고요. 연금 노인복지의 과제라는 주제로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